저는 물론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 또 공무원 생활 주 업무는 예산실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또 계속 또 다시 돌아와서 정부 부처에 있다가 또 예산실에 계속 있다가 예산실장을 마치고 기재부 2차관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또 복지부로 또 옮겨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2차관을 마치고 지금은 나와 있고 마침 옛날에 청와대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이광재 여시제 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여시제 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자문을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자문위원으로 지금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뭔가 또 그걸 살펴본 다음에 예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실에서 예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한번 이렇게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그걸 또 이렇게 뒤집어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지역 사업을 발굴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잘 채택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400이라는 숫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400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네, 작년도 17년도 국가예산 규모입니다. 이 400이라는 숫자가 사실 단순하긴 한데 이 4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겠죠. 이 400이라는 숫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400이라는 예산 규모를 통해서 재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또 보다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할 거냐 하는 재정 규모와 관련된 그런 정책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400조를 또 어떻게 나눌 거냐 또 재원 배분에 관한 그 모든 나라 정책이 이 400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400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 어떻게 4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질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거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 살림도 집안 살림하고 똑같죠. 벌어들이는 게 이제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에 맞춰서 살림 규모를 결정을 하겠죠. 그거를 결정을 할 때 가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이 머니까 차량을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차를 사야 되겠는데 차를 살 때 월급으로 한 번에 다 살 수 없잖아요. 할부로 사든지 약간 좀 빚을 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입이 17년도 기준으로 414조가 수입이 됐고 400조를 지출을 해서 17년도의 경우에는 14조 원이 남았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이거 좀 알뜰하게 잘 썼구나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본적인 지출을 좀 많이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좀 빚을 낼 수 있겠죠. 아주 큰 공사를 한다든지 대형 공사를 한다든지 자본재인 차를 사는 것처럼 국가도 평창올림픽 지원하기 위해서 원주 강릉 철도도 놔야 되고 약 한 20조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투자를 몇 년 안에 할 때는 수입만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입도 고려하지만 내가 빚을 어느 정도 내서 이것을 운영을 할까라는 빚의 규모, 그게 이제 수지라고 합니다. 재정 수지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17년의 경우에는 수지가 14조 흑자니까 17년에는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수지 이 안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 걷어들이는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다 내시는 분들이 많고
연금의 기본 원리는 20년을 붓고 나서 이제 돈을 이제 타가시는 거죠. 일정한 연령이 지나시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8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 첫 이제 정식으로 지급된 거는 2008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채우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금 타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2008년도에 첫 지급을 했지만 88년도에 국민연금 시작할 때 가입하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전국 사업장으로 가입이 확대된 거는 또 99년도 그때 돼서 2000년 돼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년을 굴려면 아직 멀었어요. 2020년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다 붙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은 이제 지금 국민연금은 받아들이는 게 많고 지출하는 건 적으니까 연금에서 수입이 많겠죠. 그래서 그 연금 수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로 표시가 됩니다. 1년에 연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한 80조 정도 되는데 지출하는 거는 4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조 정도 여유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유분은 이 여유분까지 계산해 본다고 하면 실제로 쓴 돈은 사실은 40을 빼야 되겠죠. 14에서 40을 빼서 약 한 26조 정도가 적자인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여기 뭐 단단히 정확하게는 한 약 28조 정도 작년에 적자를 재정 수지가 적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총 수입 금액에다가 총 지출한 거를 빼서 나온 게 흑자면은 그냥 수지가 흑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국제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국가별로 비교할 때 그냥 이거를 갖다가 비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 외국에서 국가별로 비교할 때는 이 숫자를 가지고 야, 니네 그렇게 재정 여건이 좋은데 더 지출하지 왜 안 쓰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그 살림을 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이렇게 남은 부분 그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서 실제 수지가 마이너스 한 28조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28조 돼서 국가 채무가 더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림을 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들을 보시면 이제 이 안에 뭐 414, 414 뭐 이런 숫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안에는 이런 재정 규모와 관련된 국가 정책 또 재정 수지와 관련된 또 정책 또 그 수지란 결국은 국가 채무와 관련되니까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살림을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런 정책이 그 숫자 안에 다 담겨 있다. 또 특히 400조를 가지고 이거를 복지에 얼마, 국방에 얼마 이렇게 쓸 때마다 자, 이 분야별로 어떻게 이 돈을 배분을 하는 그 의사결정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3조 원이 됐어요.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올려서 13년 예산이 3조 원 됐습니다. 한 해 약 2조가 늘어서 5조가 됐고 그게 작년에 8조 원이 됐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는데 1월 1일부터 올린 게 아니라 이제 9월부터 올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올려서 약 여기 9조 8천이 예산안 규모고 확정된 거는 9조 1천억이 이제 최종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7월 1일부터 하려는 거를 국회에서 실강의를 하다가 10월부터 조금 늦추기로 해서 예산이 더 9조 1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3달치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19년이 되면은 쫙 펴지겠죠. 그래서 이게 한 11조 한 4, 5천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재정 규모 안에서 이제 그 선거로 공약한 그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재정 규모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에 돈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숫자 안에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 개발, 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이 있죠. 그 지역 개발과 관련된 많은 예산들, 또 특히 여러분들 또 이 분야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지방 재정 조정 제도 이거 조금 뒤에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정 이 살림이
이제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살림이 있고 국가의 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은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주시겠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지방의 의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방 정부 재정이 16년 기준으로 해서 그 24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왜 17년짜리 없냐, 17년도 없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는 한 사람이 한 목에 통으로 짜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이렇게 따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중에 이렇게 좀 늦게 나오게 돼서 여기 16년도 지방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재정도 16년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17년이 400조였는데 16년은 390조 정도 된다고 치면 지방정부가 24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 근데 중앙정부 재정 중에 또 일부가 지자체나 교육지자체의 교부금, 교부세로 전환 이렇게 이전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통상 한 지방정부 재정의 절반 정도가 중앙정부 재정에서 이렇게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120조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보면 390조에 한 240조에서 한 530조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게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그 중복부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한 120조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다. 또 그 안에는 교육청에서 쓰는 돈 중에 일부는 일반 지자체에서 한 9조 정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도 중복 부분을 빼야 되겠죠. 한 10조 정도 뺀다고 하면 절반 120조에 9조 해가지고 한 130조를 빼면 실제로 중복분을 빼면 한 110조 정도를 더 애드하면 약 한 500조 정도가 중앙하고 지방의 전체 살림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중앙의 살림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총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조가 있고 수입이 414조에서 14조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연금 같이 이렇게 흑자가 된 부분, 숫자로 흑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오히려 적자가 한 28조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총 지출 400조의 내용을 보면 기금이 한 130조에 예산이 한 270조 이런 정도가 2017년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예산 270조 중에 교부세, 교부금, 지방보조금 이게 한 130조 정도 됩니다. 130조 정도 되면 예산 쓰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지출 400조 중에 130조 빼면 한 270조 정도가 이제 국가에서 쓰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로 이 총 지출 400조를 이렇게 브렉다운 하면 사실은 이제 살림하는 사람은 항상 돈이 없잖아요. 그 주부하고 똑같이 돈이 없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130조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복지가 17년도에는 복지 예산이 130조예요. 복지 예산은 대부분 아까 기초연금 같이 법정으로 대부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동수당 이번에 새로 생긴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양육수당 대부분 바우처로 다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복지 예산이 17년도 130조 들어가니까 130조짜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조 빼고 나면 140조밖에 또 안 남아요. 140조 중에 국방비 예산이 40조야. 그럼 100조 남아. 100조 남는데 그 SOC 20조, 뭐 이제 농림 20조, 또 산업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20조, 뭐 이렇게 그 또 안전 투자하는데 20조 이렇게 하면 20조짜리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80조 빠져나가서 남는 거 한 20조 남은 거 가지고 문화예산, 뭐 또 외교, 또 환경 뭐 이렇게 하면 나머지 20조가 꽉 채워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움틀거릴 수 있는 룸이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게 총 지출의 절반 정도는 법정으로 이렇게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법정으로 지출되는 게 한 200조가 의무 지출이라고 해서 200조 정도가 의무 지출이고 나머지 200조 안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 200조도
뭐 국방비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방비 지출 같은 거 돼 있고 공무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다 그 재량 지출로 돼 있지만 그 진짜 재량 지출 안에서도 정말 재량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총수입 한번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이게 복잡한 숫자들 노름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수입이 414조 원인데 총수입은 구성이 예산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게 한 270조, 기금에서 한 150조 정도가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은 영어로 펀드 아닙니까? 펀드라는 것은 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그 주택기금처럼 주택 채권 발행해서 주택기금 조성해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하고 임대료 받아서 그 안에서 펀드 안에서 돈이 지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기금이죠. 예산 특별회계는 세금을 걷어서 당해년도에 다 지출하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없는 게 이제 예산이에요. 기금은 쓰고 융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은 그 안에 펀드가 돼가지고 그 안에 놀고 그 펀드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게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이 이제 한 150조 정도 되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연금 같은 4대 연금의 수입이 한 80조 정도 돼서 실제로 기금 수입은 한 70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세금인데 세금이 270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조 정도가 세금이고 나머지 세외 수입은 30조. 세외 수입 뭐 정부가 갖고 있는 뭐 같은 거 팔아가지고 뭐 잡수입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세외 수입. 지자체도 그런 세외 수입 많이 있죠. 뭐 옛날에는 골재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많이 파서 세외 수입 올리고 했는데 입장료 수입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세외 수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이제 한 270조 정도 되는데 세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조세 정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법인세 올리자 또 소득세 더 올리자 그렇게 이 조세 정책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생활에 또 부가가치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세금은 요 3개 소득, 법인, 부가가 3대 세목인데 3개가 비슷합니다. 법인세 60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세 66, 법인세 54, 부가세 61. 요게 17년도였겠습니다. 세 개 합치면 180조 정도 되겠죠. 60조 3개짜리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 내국세가 뭐 요 양도세, 뭐 증권 거래세 뭐 등등 뭐 해가지고 증여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합쳐봐야 한 2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소득, 법인, 부가 3개를 합치면 그게 180조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왜 내국세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교부세가 지방으로 많이 와야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그 베이스가 요 204조 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갖고 있는 지방 교부세는 19.24% 그거하고 종합부동산세가 1.5조 정도 되는데 그것에 합이 이제 되는데 약 한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20%니까 40조가 되는 거죠. 그 교육청으로 보내는 그 교부금, 교육 교부금은 20.27%입니다. 요거에 20.27%. 그러니까 40조죠. 거기에 플러스 교육세 한 5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한 46조 정도는 교육청으로 가고 요 1조 정도는 이제 행자부 지방 교부세로 간다. 지방 교부세 41조 받아가지고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다 축축 다 나누고 그것들이 이제 남아나서 이제 또 구 단위로도 또 나오고 시군에도 나오고 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국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세금이 쭉 잘 경제가 성장하니까 세금이 매년 늘어요. 그러니까 매년 늘고 올해도 작년에도 세금이 늘었고 올해도 계속 지금 여유 세원이 나니까 이럴 때는 예산 짜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14년도가 결선이 났는데 13년도 세입 예산 잡은 게 14년 결산을 해보니까 원래 성장이 1, 2%로 되면 성장률이 1%, 물가가 1% 되면 2%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한 20조 정도가 빠졌어요. 13, 14년도 결손이 세입 결손이 나서 워낙 그때 경기가 안 좋고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2008년도 그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극복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 등에서는 그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적인 그 경기 둔화로 해놔가지고 13, 14년이 연속해서 한 10조씩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14년도가 13년도 원래 당초 예산으로 잡은 세입보다 한 20조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림을 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17년도도 세수가 늘었고 18년도는 세수가 414에서 447조입니다. 18년도. 한 해에 33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18년도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때는 마이너스 10조씩 됐는데 이게 수입이 이렇게 33조나 늘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죠. 그만큼 여력이 생겨서 빚을 더 내지 않고도 그 살림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돈이 이제 교부세, 교부금은 너무나 잘 아시겠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죠. 뭐 교부세 받아서 뭐 지자체에서 뭐 좀 여러분들 해당 지역구에 뭐 이렇게 공원이나 뭐 이런데 좀 하고 또 교육청 교부금 받아서 또 학교 운동장 뭐 우레탄으로 또 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교부세 교부금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 보조금으로 해야지 보조금 사업, 각 부처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 있고 또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이게 여기 이제 보조금이 한 10조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5조 원은 이렇게 결정권을 지방에다 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보조금 해가지고 요거는 요 보조금은 부처가 결정하지만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포괄 보조금은 시도가 결정하든지, 그러니까 서울시청이 결정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5조의 일부분은 그 구청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이 포괄 보조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는 19.24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그 교부금은 20.27 교육세 전액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17년도 예산 베이스로 보면 거기에다가 보조금까지 하고 그 지역발전 특별회계 포괄 보조금 뭐 등등 하니까 지방으로 내려간 게 한 140조, 지방세 80조 해서 약 한 20조 정도가 지방의 가용 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숫자만 말씀드리니까 이거 골치 아픈. 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통해서 복지 같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한다든지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이런 거 다 뒷받침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2008년이나 또 IMF 나왔을 때는 이런 재정에서 또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겠죠. 경기 안정화 그리고 국방이라든지 치안, 외교 같은 이런 공공재에도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다음 전체 한번 18년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430조 정도, 429조인데 3분의 1이 복지 예산입니다. 145조. 430조에서 145조 빼면 남은 게 한 290조. 290조인데 그 중에 18년도 예산으로 아까 말한 교부세하고 교부금, 일반 행정의 행자부가 가져가는 교부세, 교육부가 가져가는 교부금 두 개만 합쳐도 90조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면 290조에서 90조 빠지니까 200조 남는 거죠. 그 200조가 여기 이렇게 200조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제일 눈에 띄는 게 국방이 이제 눈에 많이 띄겠죠. 43조. 또 여기 SOC, 여기 농림수산 비슷합니다. 20조, 19조 내외입니다. 19조, 뭐 19조, 이렇게 R&D 19조, 다 약 한 20조짜리입니다. 대충 봐서. 그런 것들이 4개, 공공질서 19조짜리, 이게 한 대충 5개가 있어서 그게 한 100조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어디서 쓸 정도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자, 지금
복지 맨 위에까지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복지 예산이 18년도가 145조인데 여기가 10년 전이 한 75조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2배가 들어간 거죠. 2배로 쭉 해서 복지 예산이 매년 올라서 비중이 24분의 1에서 지금 3분의 1이 된 거죠. 복지 예산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고 경제 예산 비중은 4분의 1에서 지금 17%까지 이제 경제 예산이 쭉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예산은 이제 비중이니까 예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이제 절대액은 비슷합니다. 이게 70조였는데 지금도 70조 정도 됩니다. 경제 예산은 그냥 절대액이 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10%짜리가 국방 예산은 대체적으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이 10, 한 4, 5%, 문화는 한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아까 정책이라고 했죠. 재정 규모가 GDP 대비해서 약 한 33% 정도 15년 기준으로. 자, 산림 규모가 제일 산림을 많이 쓰는 데가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이런 데는 국가 전체 GDP의 57%, 50% 이상을 쓰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32%만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공 부분이 작다. 공무원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공무원도 그 공무원 국가 공무원으로 치면 한 63만 정도 되는데 63만 정도 되는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33만이에요. 그리고 일반직이 30만인데 일반직 중에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은 10만이 안 됩니다. 한 9만 6천 정도. 나머지는 경찰이 12만, 또 교정직이라든지 우정본부 이런 한 10만 정도 돼서 실제로 1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은 다 이렇게 꾸려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작은 공무원 수도 가장 작은 그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맨날 또 이건 지방 단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단위도 한 60만 정도 되는데 지방에서의 그 사이즈도 사실 공공 부분이 그동안 그렇게 이 도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이 왜 이렇게 작냐?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믿지 못한다니까요. 어쨌든 조금 주고, 그러니까 집안에도 이게 저희 살림을 이렇게 번 것을 조금만 주고 살림 운영해 봐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면 나중에 조금 더 주는 그런 생각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뭘 좀 더 있으면 그 좀 더 서비스를 더 하든지 뭘 하나 뭐 자본적인 투자도 더 해가지고 뭐 정원도 만들고 뭐 좀 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살림할 때 조금 이렇게 자본적인 투자를 할 텐데 그 움뚱거릴 여력이 없으니까 뭘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복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 점점 매년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 그게 이제 이 도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엉망진창인 행정이 엉망진창인 상황이 아니라고 전제 본다면 적은 돈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도 또 반증되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특히 이제 복지 지출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선진국에 비해서 그 절대 규모나 비율 같은 측면에서 낮기 때문에 그걸로 본다 그러면은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적게 걷어서 좀 적게 쓴다 그런 거를 운영해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왜 이렇게 왜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보다 더 재정 사이즈가 적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아까 멕시코 정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좀 힘을 비축하게 있다가 IMF나 뭐 터지면 재정에서 막 공적 자금 투자 갑자기 막
뭐 추경하고 뭐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살려내야 되니까 그때를 좀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세이브를 많이 했던 그런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빚을 안 내는 거죠. 가급적인 빚을 안 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통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물론 통일세를 별도로 걷겠습니다만, 통일이라는 변수에서 갑자기 또 대규모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버퍼로 우리 재정 사이즈의 한 10%, 아까 말한 지금 30, 한 2, 3% 정도 됐으니까 한 GDP 대비 한 10% 정도는 통일을 대비해서 좀 여력이 있어야지 갑작스러운 통일이 돼도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재정에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통일을 준비하고 또 이런 또 자동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인 수가 뭐 그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 노인 수가 한 거의 2배 이상, 한 330만에서 2000년도에 330만에서 지금 올해 17년 기준으로 700만이 넘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한 730만 이렇게 될 텐데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에 대한 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초연금도 아까 사례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고령화가 진행되는 거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규모를 적게 운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재정 수지도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수지는 이게 흑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금 연금에서 남은 흑자를 감안해 볼 때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라서 한국만 갖고 있는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숫자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다른 뭐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는 니들 이렇게 흑자 많이 나는데 재정 더 하라 이렇게 오히려 더 어드바이스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국가 채무도 보면은 IMF 때, 그 전에는 한 10%대인데 IMF 때 점프합니다. 그래서 10% 빚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쭉 하고 있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났을 때 또 빚을 조금 더 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이제 빚을 조금 더 내서, 근데 한번 빚이 올라간 거는 갚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갚으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림을 쭉 해서 마지노하게 올라서 지금 한 39% 전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살림을 할 때는 이렇게 5년간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웁니다. 국가 채무는 40% 내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살림 규모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수지도 이렇게 너무 한 해에 수지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5년짜리 계획하여서 매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채무도 보면 우리나라 빚,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사이도 적고 빚을 안 내니까 빚의 규모가 GDP 대비 우리나라가 14년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 37%, 지금은 한 40%, 39% 정도 됐죠. 평균해가지고 107%입니다. 이제 뭐 세계적으로 대부분 자기 GDP만큼의 빚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하면은 뭐 3분의 1 또는 뭐 한 상당히 적은 규모로 국가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왔을 때 빚을 한꺼번에 왕창 내서 그걸로 이제 경제를 회복한다든지 어떤 통일 수요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국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그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적자를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아까 흑자 있고 관리 재정 수지로 했을 때도 2% 안쪽이다. 1.67%. 채무도 다른 경우에 비해서 거의 이건 지방 정부까지 포함한 게 46% 정도인데 이렇게 상당히 양호하게 이제 운용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98년도 또 2009년도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본의 사례 간단하게 좀 시간이 이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떤 건지 이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 2010년입니다. 수입이
60조 엔이니까 우리 치면 대충 600조에서 수입이 40조 원으로 떨어집니다.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수입이 20년 동안. 경제가 그래도 어떻게 굴러갔을 텐데 수입이 어쨌든 반은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비슷하게 한 600조 원에서 400조 원대로 이렇게. 지출은 700조에서 930조로. 이거는 뭐가 될까요, 요건 빚이 요만큼이었는데 빚이 이만큼 된 거죠. 빚의 총량은 이거 다 더한 게 빚의 총량이겠죠. 예, 다음. 그래서 14년 기준으로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수입의 43%가 국채 발행입니다. 빚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1년에 국채 발행되는 게 한 30조 정도 내외로 하고 있으니까 400조에 30조니까 뭐 사실 10%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3%가 이게 빚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에서 4분의 1, 세출의 24%, 4분의 1이 이자예요. 이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자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 그 저금리로 물가가 낮기 때문에 저금리로 이자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출의 4분의 1을 이자로 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사실 이 빚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잘 굴러가는 게 신기하고, 그거는 워낙 해외 자산이 많아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 또 일본의 이 국채를 자국민들이 다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해외 사람들이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이 다 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금하듯이 그냥 뭐 1%라도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면 사실은 앞으로 엄청난 골칫거리가